3월 28일 밤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 목요일 날에, 아니군요. 예, 수요일 날에 다 읽었는데,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얼른 소개를 못 해드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희천이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2020년 9월 22일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작년 가을에 코민운동, 꼬민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코민운동 그 오래된 기억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편집기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하나 간단한 거 자막 깔 때 쓰는 게 있는데, 혹시나 이 영상이 이어붙이기가 된다면 제가 한 번만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어붙이기를 하고, 안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을 밑에다가 댓글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참고를 시간 나면 한번 해보시죠. 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보면은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 또는 공산화, 적화 이러한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는 소멸되어 버린,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는 그런 걸 겪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론하고 공산화 운운하고 간첩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극우라고 칭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강철서신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주의자 주체 사상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 씨, 그 다음에 그의 동료 홍진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아니고 홍진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민의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경남대학교 그 교수였죠. 그 사람이 김건식.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사파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주의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공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은 바로 태세가 달라지고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그거는 구시대적인 냉전의 소산이다. 그거는 극우들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 전향한 줄 알았는데 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된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자기 고해성사적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전향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데, 여기 책에서도 공산화의 길목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이 잘 안 먹히죠. 야, 니 또 무슨 괴담이냐, 음모론이냐, 너는 항상 어떤 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뭘 구독자를 억으로 하려고 하느냐, 조회수 끌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 주변에도 말이 잘 안 먹혀요. 이런 건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운신의 어떤 능력 한계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투덜거릴 게 아니라 고스란히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제가 말하는 게 잘 먹히진 않아요. 아무튼 그 작년 가을 영상을 한번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책은 좀 더 구체화된 좌익들이 보이고 있는 지금 노골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 그 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입 다물고 있으면 공범인 거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이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놀라운 지금 우리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 아닙니다. 극좌. 국민의힘은 좌, 더불어민주당은 극좌. 좌나 극좌나 우리가 의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체제가 유지되고 나아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지금 없다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희천이라고 하는 분은 경북 의성에서 1960년에 태어났고요. 경북대 법과대에 입학했고 그해 12.6 사태를 맞았고 뭐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 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책 뒷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안한 세력은 누구이며 이 법안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세력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2021년 1월 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쭉 내려오고요. 주민자치의 모델은 오래전부터 좌파 성향 세력이 실험하고 확산해왔던 마을 공동체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베네수엘라식 모델입니다. 지금 뭐 지방분권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좌익학자 중에서는 영남대학교의 김태일, 자기는 이제 진보학자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철호 씨도 지방분권, 그 다음에 저는 대구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권영진 씨도 지방분권 이런 거 계속 이제 주창을 합니다. 글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방분권은 과연 문재인 씨가 그동안 주장해온 연방제와는 무엇이 어떤 결이 다른 것이며, 지금은 이미 지방자치라는 게 우리 법 속에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 자립도나 제대로 이루고 나서나 지방분권을 말하든지 뭐 100번 양보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지방분권이라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경제 자유화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없애거나 또는 인하하기 위한 그런 시장 경제 체제로의 경쟁 구도를 가지고 지방 분권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 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쭉쭉쭉쭉 읽어내려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 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 좌익 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래로부터의 좌익 혁명인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 발전은 물론 자유민주 체제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7, 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낭떠러지를 향해 줄다름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민변의 반대급부로서 이제 세력을 만든 단체입니다.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 남광규 고려대 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 대각성 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저자 이희천. 3월 3일 날
차례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이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제3 주민자치기본법과 독소조항.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냈고 국민의힘당의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있습니다. 김영배 씨가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5.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단락의 제목은 레닌의 책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책의 이 5장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각 주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 각각 내놨는 주민자치 기본법안에 대한 내용이 전문이 이렇게 완전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페이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 초입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됨을 허무는 법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누가 주도하나? 왜 만들었나? 시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총 19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1명, 무소속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이제 내용하는 세력이죠. 2021년 1월 29일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치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주민자치기본법 발의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니 마을민주주의니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고 공산국가에서 초기에 시행하는 인민민주주의적 특성을 보이기까지 한다. 이 이상한 지방분권 체제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국의 읍면동 등 말단 지방 단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좌파 성향 세력들에게 장악당하게 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말단 조직들이 사회주의 성향으로 물들어갈 위험성이 있으며 자유민주 체제가 서서히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식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제, 도지사, 시장, 군수 선거도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가고 중앙정권도 무력화되어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밑뿌리가 붉게 물들 경우 앞으로 우파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 정권을 장악한다 해도 지방 하부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 이전 체제로 되돌리기 불가능할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은 뭘까?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지방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으로 하여금 지방 업무를 총괄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서 방점은 법적 근거입니다. 주민들의 총의를 물어 말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총회는 허울일 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라는 집행기구이다.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는 기구는 사무국이다.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주도 인사들이 지방자치회를 사실상 주도한다. 이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해당 지방의 중요 사무를 장악한다.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가 그들에 의해 위축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했던 업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한 업무를 장악한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 권한도 상상 이상으로 과도하여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무국 직원은 어떻게 임명되는가? 시험도 아니고 선거도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자체 추천해서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는 이제 요식적이겠죠. 임명하는 방식이다.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셀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지방 곳곳에서 수없이 양산된 좌파 성향의 마을운동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 조직이 있는데 통장 2장, 공통주택단지 등 소지역별 분해조직과 함께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지역적 특징에 따른 분과 조직도 설치할 수 있다. 거의 의회의 기능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죠. 이로써 기존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하부 조직인
통장, 이장, 반장 등 지역별 소조직과 중첩되나 결국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회는 그간 읍면동이 장악했던 업무를 주민자치회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이로써 기존의 읍면동은 유명무실해지고 점차 주민자치회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하부조직을 상실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어 갈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에 따르면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자격의 외국인도 포함되고, 심지어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모든 직원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들, 초중고교, 대학교, 소속 교직원들과 학생들조차 포함된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를 통해 중첩적 주민통제가 가능하며 민노총, 정교조 등의 관여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개인정보까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지어 핸드폰 번호까지를 중앙관계기관과 자치단체장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민자치회가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기관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협력을 토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문정권 출범 후 엄청난 양의 법령들이 개정되어 왔다. 총선 전에는 엄청난 양의 시행령과 조례 등이 개정되었고, 총선 후에는 수많은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 총선 이후 제정한 법률만 해도 2021년 3월 현재 1340여 건이 넘는다. 도대체 무슨 법령이 만들어지고 고쳐지는지도 모를 정도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일반 법학자들이 그런 법령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왜 그럴까? 법학자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법률 이론과 용어를 배우고 연구해왔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잘 모르고 사회주의 세력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며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른다. 따라서 문정권에서 만드는 법령에 대해 그 목적이 뭔지, 그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률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번 주민자치기본법도 마찬가지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한 용어와 이론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상적인 분석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읍면동에 사실상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하는 셈인데, 기존의 읍면동 기능 중복이 불가피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조화가 어려울 텐데 라는 예상되는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과 혜택을 주는데 비판이 많을 텐데 정도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문정권 주도 세력의 사상적 이해를 통해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 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된다. 2020년 1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를 가진 발언까지 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거는 비밀 발언이 아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한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를 재개편한다, 언론 재개편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장악을 성공을 했고 종교는 기독교 단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쭉 내려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1980년대 말 대학가 좌파 운동의 사회 진출 본격화, 1990년 전후 동구공산권 붕괴 후 저변의 사회, 문화진지 장악을 통해 체제 변혁하려는 먼 여행 시작.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생태계는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은 핵심 목적에 대해 마을민주주의, 풀뿌리 자치활동, 주민자치의 실현, 이런 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 어떤 사안에 민주적으로 의견, 의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너희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어린아이들끼리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헌법 바꿀 필요 없이 아래로부터의 빌드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1980년대 대학가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주사파, NL파, 마르크스 레닌파, PD파 등 좌파 운동권은 1980년대 말부터 대학가를 떠나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 종교계, 좌파 시민단체 등 사회 곳곳으로 진출했다. 여기에는 문화계 있네요. 문화예술계, 영화 배우들. 1990년 전후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정치운동보다는 네오막시즘 노선에 따라 긴 여행을 염두에 두고, 긴 여행이지만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하는 것이죠. 저변 사회 문화운동에 주력했다. 전교조, 전농, 민변, 민노총 등 분야별 진지도 구성하고 분야별 연대 활동이나 사회 저변을 우군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단위 활동, 문화운동 등으로 범위를 넓혀나갔다. 좌파 세력 사회주의 지향적 마을 공동체 사업 전국적 확산 노력,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를 대체하는 사회주의 지향적인 마을 공동체 실험 진행, 사회주의 지향적 마을 공동체 운영,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소비 등 다 공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마포구 성미산 마을에서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 성미산 마을은 1994년 성미산 일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교육, 주거, 경제, 문화 분야까지 범위 넓혀서 협동조합 결성 등 공동체촌 형성한다. 화폐도 중앙에서 통제하는 화폐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물물 교환보다는 한 단계 위에 경제 교환 그런 방법을 씁니다. 지역 화폐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성미산 마을 소개가 되었고요. 생활협동조합, 아이쿱 생협, 한살림, 두레 생협 등 대형 생협의 전국 조직화. 논산시 전국 최초로 산하 전체 읍면 동장 직선제 실시 및 493곳의 마을자치회를 구성했다. 마을민주주의 표방하고 마을자치회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18명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의 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자 12명, 국민의힘 이명수, 강기훈, 김형동, 박덕흠, 성일종, 장재원, 조경태라는 이름은 제가 일부러 힘줘서 두 번 불러봤습니다. 최형두, 태영호, 하영재, 한무경, 홍문표. 멍청한 사람들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자 김영배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당 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기상조론도 있지만 주로 정치적 우려 때문이죠. 치열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 사명으로 보나 또 개인적으로 저를 국회의원 되게 하신 뜻으로 보나 이렇게 나오는데 21대 국회 사명이 있나 보죠. 직접민주주의 뉴스 대표 김영배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서클 경주에도 있습니다. 그 서클에 가입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시내 주상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프도 치러 다니고. 제가 골프 치고 건물 갖고 있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시샘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고 자유로운 레포츠를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무는 극좌 성향 서클에 가입해 있으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조선족도 이제 참여할 수 있고요.
신념이란 종교, 여기에 이제 주민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2항에 신념이란 종교 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교 이외의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세계관, 사상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듯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차별 금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독소 조항으로 넣어놨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뭐 청년회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자생단체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주민자치법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권력을 법적인 이제 효력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전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흘러온 것은 이제 그러한 단체장을 맡게 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자기가 뭔가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들의 표현.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깨어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펼치는, 그런, 건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그런 저질 민주주의에 일조해 왔는지를 통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 중에서 3. 주민자치회의 주도권이 지방의 좌파 성향 세력들에게 정확된다고 볼 때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개인정보, 전과조의 세무정보, 보건정보, 재산정보 등을 수집, 주민들을 탄압, 통제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더욱이 자치경찰, 지방법원 등과 연대 관계가 구축될 경우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가 우익 세력 처단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상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상상만이 아니라 이제 법안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를 독식하거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인적 충원 루트를 마련하고 있다. 이미 움직임은 이제 오래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21조 주민자치회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 무상으로 대여, 사용케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국공유재산 활용을 특례를 준다는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해체하는 힘이다.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이제 70년이 오면서 지금은 군사력에 있어가지고는 세계 한 6, 7위 정도 되죠. 6, 7위라고 하지만 1등과의 너무나도 큰 갭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전 세계 연합군을 만든다 해도 미군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어쨌든 그 정도의 반열에 올라 있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세계 10위권 언저리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라고 하는 아주 매섭고 뜨거운 백신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총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람시의 진지전과 같은 그런 각 분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축을 하고 대한민국을 아주 장기전으로 보고 긴 사회주의화 터널을 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서 또 그들의 속셈에 대해서 그들의 선동, 전술,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도 순진무구하게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고 이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골 사부는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가까운 일부 사람은 저한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맨날 그런 거 연구하나? 그런 거 어디서 듣노? 이러면서 이제 좀 농담이나 하는 또는 공상소설이나 쓰는 뭐 알았다, 니 뭐 애국심 있는 건 알겠다, 뭐 이 정도로 약간의 조롱 섞인 듯한 그런 반응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래도 답답한 울분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책도 소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털도 안 뽑고 뺏겨 처먹으려고 하는 날강도 같은 인간들한테 그냥 뺏길 수는 없죠. 당연히 뺏길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속내를 모르니까 이제 그냥 끌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책 소개고 내용을 뭐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읽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한 젊은이들이 공산화한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남미형 꼬민운동. 그 이제 원류는 1800년대로 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험은 이제 소비에트에서 했던 것이고 한반도에서도 일어났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또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짬나는 시간에 잠깐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우리가 독서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읽어야만 힘을 기를 수 있고 힘을 길러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켜놓고 경쟁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작년 가을의 영상은 제가 이게 편집이 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붙여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촬영을 해봐요. 경주신문을 좀 소개를 할게요. 경주에서 발간하는 경주신문이 있습니다. 주간지고요. 서울에도 올라가고 제주도에도 한 분가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설을 먼저 보면요. 지역 농특산물 구입해 지역 경제에 도움 주자. 이렇게 정말 지역스러운 그런 사설이 실리고 그런 재미있는 신문입니다. 제가 뭐 이런 신문을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나고 자란 지역인데 쟤라고 해서 뭐 잘났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냥 어떤 시대의 변천사에 있어서는 좀 지방스러운 느낌은 나죠. 여기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9월 18일 신문에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교육 과정 완료. 2020년 경주시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도 이렇게 걸어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주관 기억과 아카이브 주최 경주시 경주도시재생지원센터 땡땡동 행정복지센터 장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신문은 비록 경주라는 지방의 신문이지만은 이런 흐름은 지금 전국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빼드린 거예요. 도시 재생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 어떤 좀 오래된 도시를 정화를 하고 뭐 재활용을 하고 뭐 그런데 힘쓰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런 속성도 같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마을 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 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 또 상부상조하고 뭐 단결 협동하자라고 하는 뭐 새마을 운동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역시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육 과정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또는 참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외부의 사람들은 알기는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운동은 꽤 오래된 이력을 갖고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론적으로나 결과적인 사례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민 운동, 꼬민이라고도 하거든요. 코민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공동체 자치 운동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00년대까지
이론화되어 가지고 일어난 것은 1800년대부터 아마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과 남미에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장 좋은 사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에도 역시 코민 운동을 합니다. 이 코민은 어원은 카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또 공동체 이런 걸 우리가 쓸 때 쓰는 그 어원을 갖고 있는 게 코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집권층들이 좌익 집권층들이 이미 진작에 베네수엘라를 닮아야 된다. 차베스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베네수엘라 모델을 찬사를 보냈던 인물들 아닙니까? 이제 그 인물들이 지금 다 청와대에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향하는 점과 이제 통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떤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검색해 보시면 다 알 것이고요.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씨, 그리고 전라도, 그리고 이곳 경상도 지역에서 특히 왕성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향토적인 그런 지역일수록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잘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 우리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에 과연 저게 실효가 있는 것이냐 논란이 있잖아요. 지역 화폐, 그다음에 지방 경찰제 있잖아요. 자치 경찰제 그런 것들과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갑니다.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그리고 분권제, 그다음에 문재인 씨가 과거로부터 계속 적화통일 전 단계로서의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고려 연방제라는 그림이죠. 그거는 이제 1국가 2체제를 인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통합해서 선거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똘똘 뭉쳐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안 그래도 동서로 완전하게 극명하게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야, 저렇게 선거 때 저렇게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는 지역이 북한 말고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발성을 띤 일방성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서쪽 지역이. 그러면 야, 네가 살고 있는 경상도는 어지간히 합리적이냐? 예, 이곳은 그래도요. 당선도 좌익 진영에서 당선도 되고 또 지지율 자체는 한 6대4, 7대3 뭐 이렇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일방성을 보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제를 통해 가지고 선거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공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이제 고려 연방제가 되겠죠. 그 전 단계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계속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문재인 씨가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권력의 상층부로부터 체질 전환을 위한 혁명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층부에서 그러니까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은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거든요. 축구에서는 수비 진영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후방 빌드업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동시 체질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참가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은 이런 정도를 짚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경북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도지사 이철우 씨가 지방분권을 계속 이제 아주 뜨겁게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또 대구시장, 저는 대구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대구시장 권영진 씨가 역시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코민 운동이 1800년대 뭐 이론화된 그런 뭐 사회주의 공동체 자치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인간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원시 공산 사회의 DNA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잘라가서 먹고 필요한 만큼만 경작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채집과 공동 사냥 그런 공동체에서의 기억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어 버렸다는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땅에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불리는 그 청교도 정신이 여기에 들어와서 기업과 정신과 맞물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일으켰는 원동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과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분포가 되어 있는 나라와 개신교가 분포가 되어 있는 나라를 지구에서 딱 띄워놓고 보면은 어김없이 개신교가 우세인 나라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기 직업에서의 소명의식 을 인정해주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국가 권력을 최소화시키고, 세금을 작게 하고, 보수의 가치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정신들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골일수록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갑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경주에 있는 분들도 이런 거는 좀 알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거는 그냥 일부분이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커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감하게 느끼기에는 아래로부터도 체질 변화가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소규모 공동체 또는 원시 공산사회의 기억, DNA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이에크 선생의 말을 한번 간단하게 외우고 있는 말을 들려드리자면, 공동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추상적인 행동 교범만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인류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이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선생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이라는 말에 대한 막연한 낭만적인 어떤 끌림, 이런 것은 위험하고요. 개인의 창발성,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주고 장려해주고 확장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그런 사회가, 그런 집단이 오히려 공공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공공의 선, 공공의 부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마무리 멘트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그 다음에 뭐 뉴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코민 운동과 결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